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28분입니다. 저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이번 주에도 일을 좀 부지런히 했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냥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번 주 많이 춥잖아요. 추워서 멀리 가진 않았어요. 멀리 가진 않고 가까운 데서 깨작깨작 했는데, 그럼에도 좀 나름 바빴습니다. 좀 가까운 데 깨작깨작 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일이 좀 빨리 끝나는 날이 많아서 술을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병씩, 아니면 한 병 조금 넘게. 어제도 마셨고, 한 병씩 마시는 건 크게 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밤에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스트레스 푼다 라는 생각으로 안 마실 때도 있었군요. 그랬고요. 수염은 깎아 놓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좀 많이 허전한 것 같고, 이번 시간 내 안의 유인원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옹김, 이태수 감수.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이게 아주 빅히트를 쳤죠. 아주 유명하고, 유발 하라리가 막 한국에도 오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그때 후보 시절이었나요? 대담도 하고 그랬죠.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책 날개에 소개가 있으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로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역사의 정의는 존재하는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지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세계사 연구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고, 전 세계 8만 명 이상이 그의 수업을 듣고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고요. 상을 받았다 어쩌고. 웅긴 조현욱,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어이구, 기자 생활 오래 했네요.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일보 기자,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을 역임. 그랬군요. 이 사피엔스는 제가 학부 때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 신입생 때 수업 시간에 거의 지나가는 말로, 그때 한참 사피엔스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 둘 다 유발 하라리가 지은 건데, 고 김성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거의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재밌는 책이라고 사피엔스를 추천해 주셔서 한번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빌려서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읽고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언제 한번 더 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피엔스가 워낙 유명한 책이라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되고 있어서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중고책으로 나와서 10,000원에 샀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10,000원에 샀다는 것도 싸게 산 거죠. 아주 싸게 샀습니다. 원래 가격은 22,000원. 네, 절반 이하로. 서문 차례 목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했고, 제1부 인지혁명 1.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2. 지식의 나무 3.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4. 대홍수 제2부 농업혁명 5. 역사상 최대의 사기 6. 피라미드 건설하기 7. 매물이 과부하 8. 역사의 정의는 없다. 제3부 인류의 통합 9. 역사의 화살 10. 돈의 향기 11. 제국의 비전 12. 종교의 법칙 13. 성공의 비결 제4부 과학혁명 14. 무지의 발견 15. 과학과 제국의 결혼 16. 자본주의의 교리 17. 산업의 바퀴 18. 끝없는 혁명 19.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20. 호모사피엔스의 종말 후기 신이 된 동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읽어봐야 되겠죠. 그때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읽은 지 오래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언제 조만간. 워낙 유명한 책이라 우리 유튜브 우리 방송에서도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내 안의 유인원 6장 양극단의 성격에서 균형 잡기. 우리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은 증오와 사랑 중 어느 것일까?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일까 협력일까? 우리는 침팬지와 보노보 중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양극단의 성격을 모두 지녔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거 끝내고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책을 끝내면 오후 정도에는 이번 시간에 끝낼 수 있겠네요. 빨리 읽으면 이번 시간에 끝낼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신의 위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은 증오와 사랑 중 어느 것일까?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일까 협력일까? 우리는 침팬지와 보노보 중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침팬지 쪽입니까? 보노보 쪽입니까? 저는 저를 생각하건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좀 가끔씩 과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항상 생기던데 과한 건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둘 다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는 양극단의 성격을 모두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면적을 가로와 세로 중 어느 것으로 재는 게 더 낫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더욱 나쁜 것은 한쪽을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만 치중해서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의 경쟁적인 측면을 사회적인 측면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우울을 범해왔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이 가정한 것처럼 이기적이라면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전통적인 견해는 조상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토머스 홉스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오로지 인위적인 계약에 따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랬을까요? 인위적이었을까요? 우리는 마지못해 힘을 합친 이기적인 존재, 즉 자원을 함께 사용할 만큼 똑똑하지만 같은 종족에 대한 진정한 애정은
하나도 없는 독불장군으로 여겨져 왔다. 좀 최근 이제 이제 근데 진화론이 다윈에 의해서 주창된 이후로 그 진화론이 널리 퍼지면서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다. 프로이트의 연구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났고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두 가지로 규정했어요. 성욕과 공격성.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엔 성욕과 공격성이 있다. 리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이 좀 근대에는 그러니까 근근대 근근대라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20세기에는 그런 사조가 유행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거죠. 협력과 평화를 향한 본성 같은 거, 우리의 본성을 찾으려고 하는 애씀 같은 게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잠시만요. 그렇고요. 자, 고대 로마 시대의 격언인 호모 호미니 루푸스 가로 열고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는 이런 반사회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법학, 경제학, 정치과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 격언이 비단 우리 자신을 잘못 표현할 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 가장 사회성이 높고 충성심과 협동심이 강한 종족 중 하나를 모욕했다는 데 있다. 로마 사람들은 좀 보면 대단히 공격적이었죠. 군장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국주의 사회, 군장 사회, 군대가 지배하는 권력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사회, 군장 사회였다. 그래서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강력하다가 나중에 몰락을 하지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기 로마는 특히나 더 초기 로마에 보면 이제 나중에 기독교 국가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늑대는 술록이나 말, 코, 손바닥 사슴처럼 자기보다 큰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냥에서 돌아온 늑대는 먹은 고기를 개원해 어미와 새끼 그리고 병들거나 늙은 늑대에게 먹인다. 사냥 전이나 후에는 축구팀을 응원하는 관중처럼 함께 울부짖는 소리를 내므로써 무리의 단결을 강화시킨다. 무리의 단결을 강화한다. 경쟁이 없지는 않지만 치열하지 않다. 무엇보다 충성과 신뢰가 우선이다. 우리의 생존에 달려있는 사회적 조화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이라는 기반을 저해하는 행동을 잘 표출하지 않는다. 행동은 잘 표출되지 않는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늑대는 곧 혼자서 생지나 사냥해야 할 것이다. 유인원 역시 같은 종류의 단결을 알고 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타이 국립공원에서는 침팬지들이 표범에게 상처를 입은 동료들의 피를 핥아주고 오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상처 주위에 파리가 날아오지 못하게 하면서 돌봐주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손을 휘저으며 파리를 쫓았고 부상당한 동료를 보호했으며 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 천천히 이동했다. 이 모든 것은 늑대와 인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팬지가 어떤 이유로 무리를 지어 산다고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사회적으로 무관심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은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이라는 전통적인 자연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이다. 이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 이 문장은 이 앞전에 이 앞장에서 다윈이 진화론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휘트만의 시를 인용하며 썼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자연의 이미지에서는 개인이 우선이고 사회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대상이었다. 집단에 기여하지 않으면 집단 생활의 혜택도 없다. 모든 사회적 동물은 양자 사이에서 나름대로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떤 동물은 다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동물은 집단을 위해 다소 희생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비비나 짧은 꼬리 원숭이처럼 아무리 거친 사회라 하더라도 내부의 투쟁은 어느 정도 제한한다. 사람들은 종종 소위 정글의 법칙에 따라 약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에서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서 사회적 동물은 상당한 관용과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붉은 원숭이 무리와 함께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는 어린 아젤레아를 아주 너그럽게 대했다. 아젤레아는 삼염색체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다운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붉은 원숭이는 엄격한 사회 규칙을 어기는 구성원에게 벌을 내리는 게 보통이지만 아젤레아는 우두머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었다. 마치 어떻게 하더라도 아젤레아의 상태를 고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다. 위와 비슷하게 일본 알프스 산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짧은 꼬리 원숭이 무리 중에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난 모주라는 암컷이 있었다. 모주는 손발이 없어서 나무에 오르기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하지만 일본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스타로 등장하는 모주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오래 살았고 새끼도 5이나 길렀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물론 적자생존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지만 우리 친척들의 삶을 항상 주변을 살피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시화화할 필요는 없다. 영장류는 서로 함께 지낼 때 큰 위안을 얻는다. 남과 함께 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무리를 떠나 포식동물과 적대적인 이웃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홀로 살아가는 영장류는 얼마 못 가 죽음을 맞게 된다.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사회적 유대를 다지는데 하루 일과 중 최고 10%에 이르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야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유대를 잘 유지하는 암컷 원숭이일수록 새끼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 자폐증 환자와 고릴라의 만남. 유대는 우리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다.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페르거 증후군을 앓는 한 미국인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지만 동물원에서 고릴라를 돌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아니, 고릴라들이 그녀를 돌보아 준 것인지도 모른다. 돈 스프린슈즈라는 그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시선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가 얼마나 그녀를 당황하게 했는지 설명한다. 반면에 고릴라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했고 시선을 피했으며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대체로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고릴라는 직접 얼굴을 맞대며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곡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고릴라도 홍채 주위에 인간의 시선을 불안케 만드는 흰자위가 없다. 우리의 눈 색깔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지만 완전히 새카만 눈을 가진 유인원 사이에서 가능한 미묘한 완전히 새카만 눈을 가진 유인원 사이에서 가능한 미묘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게다가 유인원은 우리처럼 사물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흘끗 훑어본다. 주변시, 즉 시선 바로 바깥의 시야가 아주 넓어서 눈 양 가장자리 사이의 시야에 들어오는 많은 것을 추적한다. 연구자는 유인원을 이러한 특성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도 유인원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유인원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놓치는 법이 거의 없다. 쳐다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고릴라가 프린스 휴즈와 공감한 방식은 태도와 몸짓 흉내내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몸짓 흉내내기는 아주 오래된 동물 사이의 언어이다. 무리 중에서도 힘이 센 실버백인 콩고는 가장 민감하게 슬픔의 신호에 직접 반응을 보이며 위로를 잘 해주었다. 난폭한 킹콩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수컷 고릴라가 타고난 보호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콩고의 행동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식민지 시대의 사냥꾼들이 전한 고릴라의 끔찍한 공격 일화는 고릴라가 아닌 인간의 용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돌진하는 수컷 고릴라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군요. 저도 이때까지 고릴라 하면 공격적이고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폐증 환자가 유인원과 깊은 유대를 맺었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다. 프린스 휴즈가 침팬지나 보노보보다는 고릴라를 통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고릴라의 기질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고릴라는 침팬지나 보노보만큼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다. 스위스 동물원에서 일어난 한 일화가 그 차이를 잘 설명해 준다. 어느 날 밤 침팬지들이 실내 우리의 천장을 뚫고 지붕 위로 탈출했고 그중 몇 마리는 시내로 나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다. 침팬지들을 모두 붙잡아 동물원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며칠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경찰이 총에 맞거나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죽은 침팬지는 한 마리도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지의 동물 권리 옹호 단체들은 같은 동물원의 고릴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은 밤중에 고릴라 우리로 잔입하여 천장을 뚫었다. 그러나 고릴라는 탈출할 시간이 충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모든 고릴라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자리에 앉아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을 통해 밖으로 나가겠다는 호기심을 보인 고릴라는 한 마리도 없었으며 천장은 곧 원상복구되었다. 침팬지와 고릴라는 바로 이러한 기질의 차이가 있다. 우리 종은 선천적으로 유대와 서로 돕는 기질이 강하고 자폐증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아니,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더 잘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태도나 제스처, 표정, 목소리, 억양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단서가 없다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적 내용을 상실하고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에 그치게 된다. 그렇다면 말 대신에 단순히
사랑해 또는 나 화났어와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잘 알려진 사실처럼 신경장애로 인해 얼굴 표정을 나타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미소나 찡그림 등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고독 상태에 놓인다. 다른 사람과 유대를 깊게 해주는 신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죠. 표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도 중요하지만 그 신체적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정견이만 해도 정견이와 제가 말로 서로의 유대를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은 뭐 정견이가 좀 알아듣긴 하지만 저도 정견이의 언어를 좀 알아듣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신체적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뭉쳐 살게 된 이기적인 독불장군으로 인간을 그리면서 이러한 깊은 유대를 무시하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영장류의 진화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는 동물학자들 사이에서 의무적 군거성 동물로 알려진 범주에 속한다. 즉 서로 함께 모여 살아야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추방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방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운명이다. 성서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진화는 어떤 무리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과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 속에 심어 놓았다. 이처럼 사회성은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 있다. 뼛속까지 스며 있다. 네, 그렇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밥 먹을 아침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요. 눈곱이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가만히 있어봐 하겠습니다. 자, 오이샤, 오이샤.
오늘은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빨래도 좀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들여진 모순. 내가 한동안 소유했던 20년 된 도지다트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 차는 거의 체중을 다 실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아야만 완전히 멈춰서곤 했다.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어느 날 아침, 나는 느린 속도로 차를 몰고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갔다. 비록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내게는 무척 아슬아슬한 여행이었으며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속도가 늦춰지긴 하지만 멈추지 않는 차를 모는 악몽을 꾸곤 했다. 이거 무섭겠네요. 진짜 저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꿈은. 저도 꾼 적 있어요. 자연의 견제와 균형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잘 규제되고 있고 잘 제어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포유류와 조류는 진화상 온열 동물을 향해 도약했지만 몸이 과열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날씨가 더울 때나 운동하고 난 뒤에는 땀을 흘리거나 귀를 축 늘어뜨리거나 혀를 길게 내밀고 할딱거리면서 체온을 시킨다. 자연은 체온이 상승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명금류는 각자 알 크기, 한 배에 낳는 새끼의 수, 먹이를 찾기 위해 여행하는 거리, 먹이 크기 등이 가장 알맞은 범위가 있다. 알을 너무 많이 낳는다든가 둥지에서 멀리 벗어나 벌레를 찾는다든가 함으로써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새는 진화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만다. 이것은 경쟁과 협력, 이기심과 사회성, 투쟁과 조화처럼 서로 충돌하는 사회적 경향들에도 적용된다. 모든 것은 어떤 최적 조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기적 태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 내가 인간의 본성이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우리는 자신을 챙겨야 하는 필요성과 남들과 잘 지내야 하는 필요성처럼 서로 충돌하는 힘들이 빚어낸 산물이다. 내가 후자를 좀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전통적으로 전자를 강조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전자를 했고요.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생존에 기여한다. 싸움 뒤의 화해처럼 평화에 도움이 되는 능력들은 갈등이 없었더라면 결코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극성의 세계에서 각각의 능력은 바로 정반대의 것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유계질서 사이의 관계나 핵가족과 영화 사례 사이의 관계, 공정성과 경쟁 사이의 관계처럼 구체적인 역설들을 이미 살펴보았다. 모든 경우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서로 충돌하는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사회제도가 파생하게 된다. 진화는 변증법적 과정이다. 인간의 본성 역시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며 침팬지와 보노보도 마찬가지다. 설사 침팬지의 본성이 더 폭력적이고 보노보의 본성이 더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침팬지도 갈등을 해결하고 보노보도 경쟁을 한다. 사실 침팬지의 화해 노력은 그들의 공격적인 기질을 감안하면 더 인상적으로 보인다. 두 유인원은 두 가지 경향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각자 균형점이 다를 뿐이다. 침팬지보다 더 잔인하고 보노보보다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우리는 양극성이 가장 심한 유인원이다. 우리 사회는 완전히 평화롭거나 완전히 경쟁적이었던 적이 없다. 또한 순전히 이기심에 지배당한 적도, 완전히 도덕적이었던 적도 없다. 순수한 상태는 자연의 방식이 아니다.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도 적용된다. 우리에게서는 친절과 잔인성, 고상함과 저속함을 모두 발견할 수 있으며 때로는 같은 사람에게서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지만 대부분의 모순은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진 모순이라는 말은 모호하고 심지어 신비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것들이 넘치고 있다. 태양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태양계는 안쪽으로 향하는 힘과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이 두 힘의 결과로 존재한다. 태양의 중력이 행성의 원심력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태양계가 수십억 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다. 인간 본성의 이러한 본질적인 이중성 위에서 지능이 자기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는 자신의 합리성을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지만 인간의 행동이 충동과 지능의 결합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권력과 섹스, 안전, 먹이에 대한 충동을 거의 억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해 득실을 저울질한다. 인간의 행동은 경험을 통해 크게 변한다. 이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명백해 보일지 모르나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해오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 방식이다. 1960년대만 해도 인간종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경향은 본능이라고 여겨졌고 콘트라 로렌츠의 인스팅크틀레레, 즉 독일어로 본능선언이란 말의 개념에는 심지어 본능들을 모두 결합시키기 위한 의회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능이란 용어는 학습과 경험의 역할을 경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학계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모듈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진화를 통해 얼굴 인식과 도구 사용으로부터 아기 돌보기와 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에 대해 모듈을 하나씩 추가해 온 맥가이버 칼에 비유된다. 불행하게도 뇌의 모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듈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본능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우리에게 태어난 어떤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본성의 유전적 프로그램을 맹목적으로 연기하는 배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다른 즉흥 연기자에 의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연기하는 즉흥 연기자이며 유전자는 거기서 단서와 암시만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친척 영장류 역시 마찬가지다. 싸우다가 손을 다친 아르넴 동물원의 에로엔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에로엔은 새 우두머리로 떠오르고 있던 니키와 동맹을 맺었지만 동반자 관계에 이르는 싸움 과정에서 니키가 에로엔을 물었다. 별로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에로엔은 심하게 쩔뚝거렸다. 그러나 이틀 후에 우리는 니키가 근처에 있을 때에만 에로엔이 쩔뚝거린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에로엔이 쩔뚝거리며 길을 걸을 때마다 니키가 어디에 있는지 기록했다. 그 결과 니키의 시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니키가 앉아있는 장소를 지나갈 때 에로엔은 니키의 시야에 들어있는 동안은 불쌍하게 쩔뚝거리며 걸었지만 일단 시야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저는 왠지 어떤 노회한 정치인 한 명이,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치인 한 명이 생각나네요. 아주 얍삽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권력자에게 불쌍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 전 징역 23년을 두들겨 맞은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에르웨는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쩔뚝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에르웨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과장함으로써 친구를 다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니키에게 강조하는 것 같았다. 이처럼 연극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극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행복을 가장하고 윗사람의 썰렁한 농담에도 부하 직원들은 재밌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린다. 허세를 부리는 행동은 우리와 유인원의 공통점 중 하나이다. 얼마 전에 우리는 어린 침팬지들 사이에 벌어진 수백 건의 레슬링 사례를 검토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웃는지 살펴보았다. 유인원은 함께 놀 때 인간의 웃음과 비슷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다. 우리는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어린 침팬지들의 특히 주목했는데 이들은 놀다가 장난이 지나쳐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더 어린 새끼의 어미가 즉각 개입하게 되고 때로는 함께 놀던 친구의 머리를 치기도 한다. 당연히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침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길 원치 않을 것이다. 어린 새끼와 노는 좀 큰 침팬지는 새끼의 어미가 쳐다보고 있을 때 많이 웃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보세요, 우린 즐겁게 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어미가 보지 않을 때에는 훨씬 덜 웃었다. 즉 이들의 행동은 어미가 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졌다. 어미가 쳐다보고 있을 때에는 일부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어미의 간섭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인간들의 우리 학생 때 어릴 때 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가 각 개인은 학교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좀 갈라지기도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놀이를 할 때 정치적 경쟁자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가식적 행동은 동물을 맹목적인 배우로 바라보는 이론에 동조하기 어렵게 만든다. 언제 쩔뚝이고 언제 웃어야 할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원은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인원은 자기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을 심사숙고하고 환경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한다. 실험실에서는 대개 유인원이 실험자가 가리킨 보상을 찾는다거나 물건 4개, 5개, 6개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개수 구별 능력과 같은 추상적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한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유인원보다 더 똑똑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유인원이 살아오면서 습득한 것들을 다루게 하는 사회 영역에서는 그들이 우리만큼이나 지능이 높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을 침팬지 집단에 집어넣는 것이다. 침팬지의 힘은 사람을 훨씬 능가하므로 매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어른 침팬지와 맞설 만큼 튼튼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유인원 집단 내에서 얼마나 잘 버텨나가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면 가장 낮은 서열로 떨어지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험에 성공하려면 남을 괴롭히는 존재나 무기력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숨기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의 신체 언어는 침팬지에게 펼쳐진 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인원 집단에서 성공하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 같은 보통 사람들의 집단에서 성공하는 것에 비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모든 것은 유인원의 사회생활이 지능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과 침팬지와 보노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본능이나 모두를 넘어선다. 세 종은 모두 지위와 배우자, 자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회적 딜레마와 비슷한 모순을 경험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짜낸다. 우리 종이 유인원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며 더 많은 선택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근본적인 차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우리가 더 나은 체스 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체스를 두고 있는 셈이니까 말이다. 좀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5, 6장 맞나? 5, 6장. 네, 5, 6장. 5, 6장은 좀 내용이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내용을 약간 변주했다고 할까? 1, 2, 3, 4장은 아주 좋았고 참 생각하게끔 하는 통찰력을 많이 밝혔는데 5, 6장은 좀 그에 비하면 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내용이 1, 2, 3, 4장의 힘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젊음. 대부분은 우리 종이 아직도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반면 유인원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 친척 영장류들은 진화를 멈췄을까? 그리고 우리 종은 정말로 아직도 계속 진화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즉 우리의 진화가 멈춘 반면 유인원에게는 진화의 압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는 다른 변이들보다 더 많이 번식하는 변이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종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 급팽창하는 도시 지역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았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대가족을 거느린 반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전혀 거느리지 못했다. 지금은 반대로 태어나는 아이 중 25세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98%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전자 풀 가로 열고 어떤 생물 집단 속에 포함되는 유전 정보의 총량 가로 닫고 유전자 풀에 한몫 끼게 된다. 좋은 영양 상태와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진화를 추진시키던 선택 압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출산하는 산모와 아기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우리의 큰 두개골에 비해 좁은 산도가 일부 원인인데 그 때문에 산도를 더 넓히려는 진화 압력이 계속 작용해왔다. 그런데 제왕절개 수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미국에서는 전체 출산의 26%가 제왕절개 수술로 이루어지며 브라질의 일부 개인 병원에서는 그 비율이 90%에 이른다. 이제 산도가 좁은 여성도 많이 살아남아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유전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크게 늘어나고
자연분만은 예외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50%안 됩니까? 제왕절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연속적인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식을 하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주위에서 죽음의 무도 가로 열고 죽음의 신이 여러 유형의 인간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그림, 인생무상의 상징으로 중세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주제이다. 옮기니 가로 닫고 죽음의 무도가 펼쳐지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도 치명적인 독감과 같은 형태로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유럽에서만 5년 동안 2,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처럼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은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과학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에볼라 비슷한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된다고 믿는다. 오늘날 그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유럽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 거대한 자연 선택의 순간을 거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하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HIV에 대한 저항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10%가 HIV에 감염되어 있다. 극소수 사람들이 감염에 저항을 보이며 또 다른 극소수 사람들은 HIV에 감염되더라도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생물학자들은 그들을 적응적 돌연변이라 부른다. 그들은 후손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뒤덮을 때까지 계속 확산되어 가겠지만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완료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야생 침팬지는 그러한 과정을 이미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HIV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인원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지니고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속 적응할 것으로 보이는 면역력을 제외한다면 우리 종에게 앞으로 어떤 유전적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인위적인 생식 계획은 결코 일어나질 않길 바라지만 인간성은 이미 우리가 그런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한 넘어설 수 없는 생물학적 최고봉에 이르렀는지 모른다.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훔쳐 팬티 속에 집어넣고 달아나다가 원치 않는 정관 절제술을 당하는 좀도둑처럼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유전자 풀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묘사한 다윈상, 더 다윈 어워드, 과 같은 흥미로운 책들이 있긴 하지만 가로 열고 책 말고도 매년 가장 멍청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인간의 유전자 풀에서 열성 유전자를 스스로 제거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다윈상이 발표된다. 옮기니 가로 닫고 그러한 일부분의 사고가 인간종의 별다른 개선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지능과 사람들이 낳은 자녀의 수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한 인간의 뇌 크기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는 어떻게 될까? 문화적 변화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될 때에는 인간의 생물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일부 문화적 특징과 유전적 특징은 함께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중유전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은 소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락토스의 내성이 생겼다. 모든 포유류 새끼는 젖을 소화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효소는 대개 젖을 뗀 후에 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 만약
사람의 경우 만 4살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락토스를 처리하지 못하면 신성한 소젖을 마실 때마다 설사와 구토를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종이 원래 지닌 조건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해당한다. 북유럽인이나 낙농업에 의존해 살아가는 아프리카 유목민처럼 소를 치던 사람들의 후손만이 우유에서 비타민 D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양과 소가 처음 가축화되던 1만 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적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생물학이 보조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열심히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엄지손가락이 커질 리는 만무하다. 그보다는 이미 우리 종이 지니고 있는 엄지손가락에 적합하게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개발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인간종의 연속적인 진화를 믿지 않는다. 진화가 체형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생물학이 우리를 변형시키는 유일한 합법적인 차등 생식을 제거해버렸다. 비록 유인원이 여전히 실질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유인원의 진화가 계속될지는 불분명하다. 문제는 유인원이 너무나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멸종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유인원에게는 진화의 기회가 아주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열대 우림을 감안한다면 우리를 뒤따라올 유인원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은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생태계의 대량 파괴와 큰 산불, 밀렵, 실제로 유인원을 먹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숲에 의한 숲속의 고기 거래, 그리고 최근에 유인원 집단 사이에 돌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현재 야생에 남아있는 침팬지는 20만 마리, 고릴라는 10만 마리, 보노보는 2만 마리, 오랑우탄은 2만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면 제법 수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위험한 적인 인간의 수가 60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라. 이것은 불공정한 싸움이며 1940년경이면 쓸만한 유인원 서식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가진 유전자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동물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 역시 그 수가 줄어들 것이다. 만약 이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둔다면 나머지 모든 동물들도 사라져갈 것이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능 생명체라는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 동안 사육 상태의 유인원을 연구해왔지만 야생 속에서도 그들을 충분히 관찰해왔다. 그래서 야생 가운데 그들의 삶, 즉 그들의 존엄성과 속성과 역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을 잃는다면 우리 자신의 큰 부분을 잃는 것이다. 과거의 진화를 조명할 때에도 야생 유인원 집단의 존재는 아주 소중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노보와 침팬지가 서로 그렇게 다른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이 두 종이 갈라지던 약 200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두 종으로 갈라지던 약 200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두 종으로 갈라지기 전에 유인원은 침팬지와 보노보 중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 현재 우리는 보노보 수컷과 암컷 무리가 서로 섞여 먹이를 구하러 다닐 수 있으며 침팬지보다 더 풍요로운 서식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러한 특징은 먹이를 찾아 나설 때 더 작은 무리들로 쪼개지는 침팬지 집단보다 사회적 응집력을 크게 높여준다. 보노보 사회의 특징인 서로 혈연관계가 없는 암컷들 사이의 자매애는 예측 가능하고 풍부한 먹이 자원이 없었더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보노보는 열매가 많이 열린 거대한 나무에서 많은 구성원이 함께 먹이를 먹으며 숲 바닥에 풍부하게 자라는 초본류도 먹는다. 이러한 초본류는 고릴라의 주식이기도 한데 기묘하게 보노보의 서식지에는 고릴라가 전혀 살지 않는다. 이 사실은 행동권 전체에서 고릴라와 경쟁하는 침팬지의 세력권 가까운 곳에 보노보를 위한 생태적 지위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다. 보노보는 우리와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특징을 또 한 가지 지니고 있는데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영장류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1926년에 한 네덜란드 해부학자가 호모사피엔스는 성적인 성숙 단계에 이른 영장류 태아처럼 생겼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친 이래 우리 종에 적용한 유형 성숙 가르고 동물의 개체 발생 중 유형의 상태에서 정지하여 색식소가 성숙하고 번식하는 현상 곰기니 가로 닫고 유형 성숙 논쟁으로 알려져 왔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어린 시기의 특지성이 유지되는 것을 인간 진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린 보노보는 침팬지가 5살이 지나면 사라지는 하얀 꼬리술뿐만 아니라 어린 침팬지의 작고 둥근 두개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린 보노보의 목소리는 어린 침팬지처럼 고음이며 평생 동안 서로 장난을 치며 잘 논다. 심지어는 남쪽으로 위치한 암컷의 외음부 역시 유형 성숙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우리종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유형 성숙은 털없는 피부와 팽창하는 두개골과 납작한 얼굴에 반영돼 있다. 어른 인간은 아주 어린 유인원처럼 생겼다. 창조의 왕가는 도중에 발달이 멈춘 것일까? 우리 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어린 포유류의 창조성과 호기심을 어른이 되기까지 유지한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누리아는 유인원이란 뜻의 호모 루덴스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게임과 노래와 춤을 즐기며 소설을 읽거나 대학 강좌를 들음으로써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가 마음을 젊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아주 크다. 인류가 연속적인 생물학적 진화에 희망을 걸 수 없다면 이미 물려받은 영장류의 우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 느슨하게 프로그래밍 된 데다 진화가 제공한 젊음의 묘약을 마신 이 유산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아주 유연하다. 살짝 졸려요. 왜 졸립지? 아침에 좀 일찍 깨긴 했습니다. 5시 정도 깨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책도 좀 사고 이것저것 한 2시간 들어누워 있었는데 그런 버릇을 참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서 좀 잠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장 안 남았는데 보자. 몇 장 안 남았어요. 몇 장 안 남았는데
여기서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이 좀 있고요. 사진도 좀 보려면 그렇네요. 예.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